오늘은 엄상익 변호사의 칼럼 그 변호사가 오바해서 헌법재판관 6대2로 갈라질 재판이 8대0으로 됐어 칼럼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법과의 인연으로 40년간 법의 밥을 먹고 살아온 필자는 역사적 재판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법정에 올려진 정치나 역사에서 변호사들의 역할을 특별히 살피기도 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였습니다. 변호사 중에 한 명이 주심재판관과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대학 시절부터 천재로 알려졌었고 법관 경력도 주심재판관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재판관을 향해 변론을 하는 그의 모습은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뉴스 화면 속에서 자존심이 상했는지 헌법재판관의 반항의 눈빛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한 법조 원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변호사가 오버를 한 바람에 그 재판 결과에서 6대2로 갈라진 헌법재판관 의견이 8대0으로 되어버렸어. 그 변론 태도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됐지. 필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당시 군중의 감정이 선을 넘어 강력한 야수로 변해 있었습니다. 허약한 법치가 무너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박근혜의 파면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가 할 말을 다 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에서 인권 변호사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재판부를 보고 하는 변론이 아니라 세상과 역사를 향해 하는 변론이고 남겨두는 기록이었습니다. 재판이 절대가 아니고 선고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필자가 20대의 법무장교를 지냈던 시절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김재규의 재판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사형이라는 정해진 결론이 이미 나 있었고 재판은 죽음으로 향하는 장례의식 절차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재규는 자신에게 붙은 변호사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삶을 구걸하지는 않았고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망상이었는지 자기 변명이었는지 깊이 사유한 끝에 나온 결론인지를 필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 사도 바울같이 스스로를 그렇게 변호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를 심리하는 1심 법정을 필자는 하루 8시간씩 30일 동안 조금도 놓치지 않고 보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취재기자들은 마감인 오후 3시경이면 자리를 떴습니다. 필자만큼 그 재판을 세세히 보고 기록해 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필자는 재판에 관여한 변호사들이 무엇을 변호하는지를 살폈습니다.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변호사는 법정에서도 각하라는 존칭을 쓰다가 재판장에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재판장이 대통령이었어도 법정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변호사는 어떻게 모시던 지존을 피고인이라고 부르냐고 하면서 울먹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아니라 법정에서도 비서인 것 같았습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담당 재판장과 서로 감정 싸움을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아니라 정신은 대법관이었습니다. 그가 재판 도중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퇴정해 버렸습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담당 재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인데 마구잡이로 혼자 막 떠들고 나가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재판에서 내란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그런 심리가 집중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재판의 알맹이였습니다. 전두환의 마음속 깊이 쓸 그가 군사를 일으킨 진짜 목적을 알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나 알맹이인 금은 흘러가 버리고 모래만 남은 재판 같았습니다. 검사들은 시중에 소문만 묻고 그 대답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언론은 그런 말들로 도배되었습니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심판하는 법정에 있었습니다. 뇌물을 주었다는 국정원장의 변호사였습니다. 재판 시간의 대부분이 뇌물죄의 법리 논쟁에 사용되었습니다. 검찰은 산더미 같은 판례를 법정에 쏟아부었습니다. 판사가 판례를 모르거나 게을러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들은 검찰이 제출한 판례에 대한 대응 의견을 말하느라고 주어진 시간을 법학의 학술 토론에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필자는 변호사들이 검찰이 던진 프레임에 걸려든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률적인 의견 진술이 필요하지만 그건 진실이라는 몸통에 비유하면 꼬리에 불과했거든요.
꼬리가 몸통을 온통 흔들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범죄의 고의성이고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내면 세계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이나 청탁돈에 대해서는 결벽증일 정도로 깨끗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면을 알려주는 수많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내면을 보석세 공사 같이 정교하게 변론문에 묘사해주는 변호사가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외적인 행위와 같은 비중으로 내면의 인식이나 고의가 중요하다고 법과대학에서 배웠었습니다. 고의가 없으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재판 거부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정과 형사법정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가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담화문 같은 데서 나타난 그의 내면의 일부가 어쩌면 읽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란죄는 목적범입니다. 목적이라는 건 내면에 존재하는 범죄의 초과주 관적 요소입니다. 즉 행위자의 주관적 경향을 뜻합니다. 외형적 행위는 수많은 영상에 찍힌 그대로입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인지 그가 세상을 보는 눈과 그의 철학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법정에서 극사실화를 그리는 화가처럼 그려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호위무사는 변호사가 아닐까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